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돌파했고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5%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2003년 3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힘이 됐는데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별로 나쁠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러면 또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 잠시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올해도 한국 영화 관람객이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3년 연속인데요. 1인당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95회 한국 영화를 본 셈입니다. 근데 연말에도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영화가 꽤 있거든요. 수치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 또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소액대출이 있습니다. 미소금융이죠. 이게 시작했던 2010년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봤더니요. 4년 동안 9,6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곧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더 많이 대출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돌파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유가가 계속 낮은 수준이죠. 증권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대체 에너지 펀드 이런 것들의 수익률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내년에 원유 가격 어떻게 될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레일을 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철도는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노측에서는 아무래도 우려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정부 쪽에서는 서두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얘기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요. 노사정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은 미국의 다우가 역사적 고점을 새롭게 쓰는 좋은 소식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7.59포인트, 0.39% 상승한 1946.61포인트를 기록해서 1940포인트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좋았습니다. 2.24포인트, 0.42% 상승해서 536.8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한 10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았지만 오늘은 한 7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모두 코스피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주면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164억 원, 기관 49억 원, 역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주면서 오늘 상승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었다.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좀 사준 걸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 볼 수도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상승세가 거침없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모두가 깜짝 놀란 5%가 나오면서 경제 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들에게도 안도감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종목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당. 예, 아침부터 뉴스는 이제 배당을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준
분간 배당을 더 주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1년 끝에 가서 한 번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배당을 여러 차례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데 네. 배당을 주겠다고 했으니까는 뭐 상당히 뭐 좋은 뉴스를 내놓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현대차는 2% 정도 오르는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동차가 좋았고요. 또 네. 가구 건자재가 좋았습니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가구 건자재 종목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가 4분기 들어서 크게 밀렸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G 하우시스, 한샘, KCC 이런 건자재 가구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업종이 상당히 뭐 눈에 띄는 업종이었다, 종목이었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통신주는 네. 역시 뭐 강세장에서 좀 부진하다라는 통설을 깨지 못했습니다. SKT, LG 플러스 모두 2, 3%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네.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구 건설주는 뭐 부동산 3법 때문에 오른 걸까요?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이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리모델링을 하고 예. 또 재건축하게 되면은 그쪽 관련된 원자재가 조금 더 필요하고 가구도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그동안에 부진에서 떨쳐내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뉴욕 증시 올랐다고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기세가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미국 가는 길과 같이 못 간 지가 꽤 되었기 꽤 됐죠. 때문에요. 예. 사실 뭐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다우나 S&P가 역사적 고점을 찍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여전히 1950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 보면 뭐 미국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일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나타난 미국이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밀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변동성이 커질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 이건 뭐 계속 듣고 있던 얘기인데 오늘도 나온 수치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네, 최경환 부총리 이 초이노믹스 이후에 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실물 경기 그리고 체감 경기가 한 10월부터 다시 좀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12월 소비자 동향 CSI 조사 결과를 보면은 102로 나왔습니다. 이 뭐 BSI도 그렇고 CSI도 그렇고 이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은 그 낙관적인 심리가 많다는 뜻이고 네. 10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비관적인 심리가 많다는 뜻인데 102니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11월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 9월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직후였던 8, 9월에는 한 10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0월부터 떨어져가지고 뭐 계속 102, 101, 103, 102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올 5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심리가 위축이 됐던 금년 5월 105 이래로 그때 이하로 내려간 거고 또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만큼 지금 아무튼 경기 기대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간 향후 1년간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2.6으로 나왔습니다. 네. 4월에 2.9, 5월 2.8, 그리고 10월에 2.7, 지금 2.6지. 뭐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뭐 거의 1% 밑으로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1년 후에도 여전히 3%의 밑도는 상당한 그 인플레 기대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초이노믹스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다 좀 활활 타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리들을 많이 회복하겠다고 했던 건데 안 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들, 뭐 소득 증가율이 대외적인 여건이 낮다든지. 예.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유가 하락이 오히려 일부 산유국들, 특히 러시아와 같은 일부 산유국들의 경제난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대외 경제 여건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예. 지금 아주 강한 후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웃고 있는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3분기 그 성장률 확정치 보고 전 좀 놀랐어요. 네. 예. 오늘 상무부가 네. 3분기 GDP 성장률 이제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의 성장률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 확정치가 나왔는데 연율 환산으로 5%가 나왔습니다. 네. 10월에 발표된 잠정치가 3.5였는데 확정치를 내보니까 1.5%포인트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연율로 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거는 200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최근 몇 년이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 기술적 반등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같은 큰 경제가 연율로 5% 성장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의 활력이 네.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네. 내수가 뭐 한 30, 40밖에는 안 되는데 미국은 반대죠. 내수가 더 큽니다. 내수가 한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미국 내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3.2% 증가율을 보였고요. 기업들 투자는 역시 7%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양적 완화 올해 말로 끝내고 네. 내년 4월 이후에는 지금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양적 완화 정책이 미국은 분명히 먹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사실은 초이노믹스의 기본 골격이 양적 완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한계에 봉착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자꾸 이제 구조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미국의 동무대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 미국도 이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 경제가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성장률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양극화의 갭을 얼마나 줄이고 또 그걸 줄여야지만 전체적인 이 평균적인 체감 경기 상승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뭐 실업률도 지금 6%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이지만 5% 엄청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전에 정말 냉전 시대에 서로 대립을 하던 나라 러시아는 그냥 정말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러시아의 위기는 유가에서 온 것이죠. 네. 물론 거기에는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한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경제적 고립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영향이 컸는데 거기에다가 유가까지 떨어지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이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재정 수입이 줄어가지고 그만큼 바로 경제 직격탄이 옵니다. 지금 외환위기 직전까지 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정부가 주요 국영 기업들한테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다 빨리 팔아라. 쥐고 있지 말고 지금 루블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러를 좀 시장에 내놔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 정부가 이 가스트롬 세계적인 이 에너지 회사죠. 또 로스네프트, 자르베즈네프트 이 에너지 업체 세 곳하고 알로사 또 크리스탈 이 두 개의 다이아몬드 업체들인데 내년 3월 1일까지 이 달러와 같은 외화 보유량을 작년 10월 수준으로 낮춰라.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고
달러의 부족 때문에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시장에 달러를 내놓으라고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은행들도 서서히 뱅크런, 이 예금 인출 사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은행 파산 위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로 하면 예금보험공사, 이 예금보험 기구의 기금을 늘리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시장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S&P가요. 오늘 러시아의 신용 등급 자체를 낮추진 않았지만 부정적 관찰 대상 일종의 워치리스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인데요. 이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90일 안에 내릴 가능성이 50%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트리플 B 밑으로 B 마이너스 밑으로 떨어지면요, 러시아의 등급은 정크본드 수준, 거의 그 쓰레기 채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금을 전혀 조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조달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해야 되고, 워낙 대국이니까 그렇다고 뭐 러시아 자체가 디폴트가 온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사태 더불어서 이번에 유가 폭락 이 후유증을 이 타격을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밀 수출도 통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쓸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지금 사실은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값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 상당수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거기 자네 꼴을 보니 어젯밤도 달렸구만. 지금부터 받아적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헛개는 기본, 특허받은 복합 원료로 숙취 해소에 강하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특허까지 받았으니 이태백이 강추하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도 러시아 경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금융시장을 많이 들썩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리면은 에너지에 같이 투자를 했던 펀드들,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특별자산 펀드 이런 것들이 에너지 자원의 대체로 투자를 했는데 유가 폭탄을 맞아서 정말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유가는 계속 내릴지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2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전국 택시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만 서비스 가능합니다. 게릴라 경제 현장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1333번 전국 콜택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택시입니다. 출발지가 어디십니까? 네, 혹시 상암동에서 그 여의도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택시가 몇 분 후 정도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차가 있으면 부터 10분 안에 도착하시고요. 네. 차량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접수를 해봐야 알아요. 아, 혹시 요금은 그러면 좀 다른가요? 일반 택시랑 똑같고 1,000원 더 추가되세요. 우선은 15일부터 그 서울 지역 안내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좋죠.
그렇죠. 그 반응이 뭐 승객 반응이 있고 뭐 회원님들 반응이 있는데 회원님들은 어차피 저 일반 들어오던 앵콜 일반 또 배차에다가 전국콜 1333 그 콜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응은 좋은 편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불특정 다수죠. 사실 뭐 어느 분이 많이 쓴다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콜택시 영업을 원하는 택시기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앵콜 쪽으로 저희 쪽 가입하시면 같이 서비스가 되는 거라서 그 앵콜 가입 문의도 좀 많은 상태고요, 현재.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혼란의 저유가 시대 투자 방향은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요,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원유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유가가 너무 내리니까 이 관련 업종 주가도 덩달아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도움이 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아닌 종목도 있을 겁니다. 원유와 더불어서 원자재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투자에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해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손지우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원유 가격이 참 많이 내렸어요. 지금도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원유 상장지수 펀드, 원유 ETF라는 것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상장지수 펀드는 아는데 원유 ETF는 어떤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ETF라는 특성이 인덱스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그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 연동돼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거는 원유 가격이 단기간 내에 상당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유 가격을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인 ETF에 지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ETF 그러면은 뭐 코스피 지수에 연동이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이 원유 ETF라 그러면은 어떤 지수에 연동이 좀 되는 건가요? 원유 가격 자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유를 대표할 수 있는 가격은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WTI, 아니면 홍콩에서 트레이딩되고 있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트레이딩되고 있는 두바이, 혹은 유럽에서 되고 있는 브렌트 이 3대 유종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뭐가 됐든 간에 3대 유종의 흐름은 같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 원유 가격을 지표로 한다. 이거는 변함이 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유 ETF가 꽤 많이 있었나요? 현재로서는 뭐 파악이 정확히 되지는 않는데요. 그 한국에서 ETF를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보다는 결국은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그쪽을 직접 이용하시는 쪽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도 그러면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원유 쪽에 혹시 그 더군다나 투기성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 계량 방법 자체가 상당히 다양히 있거든요. 사실은 WTI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 순매수나 순매도 포지션이 발표가 됩니다. 그쪽에서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 세계 원유 투자의 상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규모를 파악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네. 이게 너무 내리면은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가가 언제쯤 반등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거는 원유를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크게 예측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다라고 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좀 일관되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중장기적인 탈석유 시대,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는 시대가 도래했고 또 하나는 좀 30년 만에 지금 글로벌 원유 생산 업체들끼리의 그 공급 과잉 상황에 걸렸다. 이걸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유가 급락 사태가 단기간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반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기조 자체는 좀 긴 시간, 제가 볼 때는 약 10여 년 정도까지도 저유가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그 시장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한 10년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저점 매수에 들어가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은 원유는 우리가 볼 때 이게 금융 상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말 장기 시계열로 원유의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은 약 15년 단위로 높고 낮은 사이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클리컬 아이템이거든요. 그 오버캐파, 언버캐파라는 그 흐름 자체를 잘 따르기 때문에 지금의 오버캐파의 상황이 해소가 되려면은 결국 과거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났을 때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버캐파라는 거는 공급 과잉이고 언더캐파는 공급이 부족한 거죠? 네. 근데 공급 과잉 상황이 해결되는데 과거에도 시간이 이 정도 걸렸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내리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원자재들도 같이 내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가스도 그렇고 다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자재 전망은 비슷하게 보시는 건가요? 내년에도요? 맞습니다. 아까 뭐 원자재 흐름 자체는 역시 원유가 가장 잘 대변을 하고요.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은 원유란 아이템이 전 세계 커머디티 중에서 가장 무거운 특성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사실은 그 브릭스라는 모멘텀이 2010년 이후로는 사실 희석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나머지의 커머디티는 하향세를 그리고 이번에 좀 어렵게 버티던 원유마저도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머디티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에 접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가장 무겁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버텨줬던 원유 가격마저 흔들리니까 다른 원자재는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은 뭐 항공도 그렇고 득을 보는 업종도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그들은 계속 잘 나갈까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원유를 이제 원자재로 쓰는 기업들은 대체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정유하고 화학 업종도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상당히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B2B라고 분류하고 있는 굴뚝 업종들 혹은 2차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 자체가 유가랑 상당히 많이 연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매출액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익이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B2C라고 불리는 소비하고 기술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 하락의 효과가 이제 그대로 이제 원자재는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 세계 경기 흐름이었는데 그 당시는 뭐 세계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차 산업 업종들이 되게 힘들었고 3차 산업 업종이 좋았다. 이런 그림이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예측대로 장기 저유가 사이클이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굴뚝 베이스의 2차 산업보다는 소비하고 기술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 3차 산업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3차 산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은 그 IT 업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업종이 될 수가 있고 내수 쪽에서는 소비하고 집중에 대한 패턴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좀 파고들어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하고 기술은 소비 업종, 기술 업종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그 시대적인 흐름의 패턴을 상당히 잘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85년부터 95년이 기술 시대가 열렸을 때는 그 퍼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 이제 성행을 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술하고 소비 업종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랬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똑같이 인터넷이랑 PC 업종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나간 기술과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열리게 될 새로운 기술과 소비 패턴에 맞는 그런 업종들이 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네. 소비 쪽으로는 뭐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지난 10년 동안은 브릭스 중심의 개도국들이 좀 이렇게 성행을 했던 사이클이었습니다. 예, 성장을 한다고 해서 많이들 주목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커뮤니티로 와도 면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의 그냥 의류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다 좋았다. 이런 흐름이었다면은 지금처럼 선진국이나 이제 기술이 상당히 집약된 사이클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특수하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더 좋아지는 거보다는 현재 그 패턴들, 소비의 패턴들이나 이 스타일이나 유행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따라가는 소비 업종들이 선별적으로 좋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 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게 되는지, 어떤 브랜드가 나오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되는지 그거를 지금 빠른 시점 내에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이클이다. 그래서 총론을 들으면은 굉장히 그 관심은 가는데 그래서 그게 뭐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새로운 소비를 잡아내는 그 종목이나 업종 뭘까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은 제가 그 에너지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기가 파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한 가지. 대한민국이 지금 합리적 소비라는 거에 상당히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좀 굳어가고 있고요. 사실 저성장은 무조건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진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일본도 그랬고 기타 선진국도 그랬고 합리적 소비라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예를 들자면 유니클로 같은 그런 저가지만 상당히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가격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 혹은 자동차에서 렌트 비즈니스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차를 사고 아니면 레버리지를 갖고 차를 산다라기보다는 적정 시간 동안 빌린다는 개념 동안 띠를 내고 몇 년 뒤에 다시 바꾸는 이런 우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들이 인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얘기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발 빼야 되는 업종 있으면은 그것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그림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고서를 썼던, 올해 계속해서 보고서를 썼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산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3차 산업하고는 흐름이 달라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은 그 시대의 소비와 기술의 흐름에 따라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좋을 때 같이 좋고 다 같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지는 흐름이 명확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유가나 이런 그 커머디티 가격의 매출액의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장기 저유가 사이클에 접어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유화학 업종을 안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조선이나 기계, 철강, 건설 이런 섹터들도 좋아지긴 역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 지금 어렵겠군요. 가장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저점 매수 구간이에요. 워낙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요 근래에 못 봤던 주가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단순한 단기적인 매매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순간이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그림을 길게 그리시면서 투자를 조금 유의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2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단순 함수가 아니라 좀 복잡 함수로 풀어야지 된다라고 좀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예, 꼭꼭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고의 지금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인데요. 그렇죠. 이게 여야 법안 처리가 합의가 됐고 방금 전에 지금 국회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본회의를 거치면은 연내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인지를 좀 짚어주시죠. 참 어렵사리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렵죠. 그렇죠.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민간택지만 사실상 폐지를 했는데 민간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투기와 집값 폭등들이 우려 지역에 한해서는 다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사실 일몰 종료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걸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3년 유예가 돼서 뭐 서울 개포라든지 반포, 잠원동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347개 단지 18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개정안도 발의가 됐는데 여기 현재 한 가구에서 세 가구로 허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서울 등 요거는 이제 서울 등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이 주장한 대로 원안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주택 시장에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대표님. 그렇죠. 예. 근데 바로 나오는 전문가들의 반응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예. 뭐 예상보다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 없을 거다. 이런 또 그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는 유지가 됐고요. 네. 민간택지만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3년 유예만 됐거든요. 네. 3년 후가 되면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현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폐지 여야지 됐던 그렇죠. 건가요? 폐지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폐지가 안 된 게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해요. 다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운영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민간택지가 일단 사실상 폐지가 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회 신도시라든지 미사지구라든지 동탄 신도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올 10월 달에 예를 들면 반포에서 대림 아크로리버라고 분양을 했는데요. 네. 1차 때 분양가보다도 상당히 높게 분양했는데 분양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남권이라든지 인기가 좋은 지역에서의 재건축 단지 중 일반 분양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지역들의 상품을 많이 이제 고급화 시켜가지고 분양가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집값 상승 압박이 상당히 압박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들을 할 수가 있어서 매수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 강남권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를 꼭 좀 찝어서 얘기하실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일단 재건축에 지금 유망한 단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개포. 그렇죠. 개포, 그다음에 반포, 그다음에 여기 잠실 주공, 네. 그다음에 여기 삼성동 상가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일반 분양했을 때 분양가를 올려서 그러니까 상품을 굉장히 이제는 좀 차별화를 많이 둘 거예요. 네. 기존의 상품들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올리면 또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분양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방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값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반대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 사실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일회 같은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많이 물론 올려도 분양은 될 수 있는 적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강남권에서의 어떤 파급력은 상당히 있고 그쪽에 그런 어떤 명품 아파트를 내려놨을 때 또 고급화를 내놨을 때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수요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옛날에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굉장히 줄기차게 반대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명분은 공공택지는 유지가 되더라도 민간택지만 풀었다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 민간택지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전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걸 노렸던 수요들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덩달아서 그냥
갈 수만은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 청약제도 변경 등 이래서 또 공공택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더 많이 그 청약 변경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무주택자라든지 서민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당첨과 입지가 좋은 지역들 당첨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또 그다음에 강남권의 주요 지역들이 집값 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 압박을 받으면 또 그런 지역들도 투자자들이 또 지금도 투자자들이 많이 가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또 들어와서 청약률이 더 높아지고 또 무주택자나 실수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또 사는 이렇게 부작용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만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 파급력은 상당히 좀 예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효과는 어떨까요? 이게 지금 강남의 집값을 올리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 강남권이 오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걸 막 정말 대못을 박아야 될 정도로 투기 지역이었잖아요. 거기가 오르면서 주변부도 같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불규칙하게 나타날까요? 불규칙하게 나타난다고 봐야죠. 이제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이제는 뭐 집값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계속 학습 효과를 거쳤고 확실하게 어떤 그 입지라든지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나름대로 분양가를 올려도 분양이 되겠습니다만 뭐 강북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에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에 평형도 크고 수요도 별로 없는 지역에 지금도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분양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미분양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덩달아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만 이제 이렇게 가격이 분양가가 올리면서 거기가 이제 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강남이 오르면서 그 서울 전체 수도권 이렇게 지방까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했던 대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차별화가 굉장히 또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가격이 강남에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오르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차별화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3법 외에도 여야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도입에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 이제 그 여야가 도입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야당이 부동산 3법을 받아들이면서 임대차 분쟁 조정이 설치 등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 도입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공급 세대,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10%를 임대주택을 공급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상한 규제 강화를 해서 현재 8%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4%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당은 6% 수준에서 좀 낮추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전세에서 월세를 바꿀 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상한 전환율을 말하는데 그거를 6%정으로 좀 여당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전월세 분쟁 조정이 설치 등 해서 요거는 이제 이 세 가지는 합의 완료를 했어요. 요거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요거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세 난민들은 좀 편해지고 집 가진 분들도 좀 편해지고 그런 게 좀 가까워지긴 할까요? 어떨까요? 계속 될까요? 지금 뭐 이런 게 이제 3법에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시장의 어떤 뭐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내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올해보다는 어떤 주택 시장이 좀 나아질까라고 염려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제가 또 깔려요. 이게 지금 그 대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또 국내 어떤 대표기업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내수 시장이 굉장히 또 회복이 관건인데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 보면은 규제 완화가 대부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규, 건축 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일단 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측면. 그래서 전세값은 상당히 오를 것 같고. 내년 아마 1, 4분기 정도를 지나봐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안착할 건지를 좀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노사정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